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11월이 끝나고 있는데 이 11월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있었던 달입니다. 무엇보다도 박정희 대통령이 1917년 11월 14일 경북 선산군 상몰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서 62년 동안 살면서 한국인의 운명을 바꾼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11월 14일 7일 전에는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19세기에 만든 이론, 계급투쟁론에 따라서 레닌이 그것을 혁명 이론으로 발전시켜서 드디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역사 처음으로 공산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1989년에서 91년 사이에 2년간 붕괴되었습니다. 89년에는 동구 공산권, 동독,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고 91년에는 소련이 해체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끝났습니다. 왜 대충이라느냐? 아직도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추구한 나라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쿠바, 북한, 네 나라군요. 그러나 이 네 나라 중에 북한을 빼고는 세 나라는 시장 경제를 상당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 때의 공산주의와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북한은 더 악화된 모습입니다. 이 공산주의로 해서 인류에 대재앙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죽었느냐 하는 통계를 낸 책이 있습니다. 1997년에 프랑스에서 나온 The Black Book of Communism, Crimes, Terror, Repress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흑서라고 불립니다. 블랙북, 화이트북이 아니라 백서가 아닌 흑서. 여기서 통계를 하나 내었습니다. 통계를 다 모아보니까 공산주의 때문에 1억 명이 죽었답니다. 1억 명이 피살됐답니다. 나라별 통계를 보면은 제일 많이 죽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6,500만 명. 소련 2천만 명. 세 번째가 북한입니다. 북한 200만 명. 97년이니까 이때 대기근으로 죽은 사람들 통계가 충분히 있지 않았으면 아마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는. 캄보디아 200만 명. 아프가니스탄 150만 명. 아프리카 170만 명. 월남 100만 명. 동유럽 100만 명. 남미에서 15만 명. 그리고 공산당이 집권하지 못한 나라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통해서 10,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산주의를 일으켰던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모택동에 대한 비난이 히틀러보다 더 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주 미스터리입니다. 지식인들 사회에서는 히틀러를 스탈린보다 훨씬 더 미워합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김일성을 이승만, 박정희보다 더 미워한 지식인들이 많아요. 왜 이런 정신 도착적인 현상이 나타나느냐?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
공산주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노동자 운동이라고 표방하지만은 실제는 이게 지식인 운동입니다. 지식인들이 노동자를 앞세워가지고, 노동자 농민을 앞세우고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쟁취하는 데 서먹는 것이지,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지식인 운동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식인 사회를 좌경화시켜서 정권을 잡는 전략을 쓰다가 보니까 지식인 사회에서 공산주의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가 망했으나 워낙 지식인 사회에서 뿌리가 강하니까 히틀러처럼 비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운동은 지식인 운동입니다. 레닌도 지식인입니다. 스탈린도 마찬가지예요. 모택동이 어디 농민 출신입니까? 지식인입니다. 지식인. 한국의 지금 종북 세력 거의 대부분이 지식인입니다. 지식인 그룹입니다. 한국은 그런 점에서 공산화되기 쉬운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조선조 시대부터 지식인들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그 관념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교조적인 신념을 앞세워 가면서 권력을 장악해서 아주 지저분한 사화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나라를 망쳐먹은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지식인이 권력을 잡는 게 한국은 정상입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그 지식인 집단을 좌경화시켜버리면은 권력을 잡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두 개의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는 것이 기적이고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 기적이다. 한국이 공산화되는 모든 조건, 지식인이 권력을 잡는 가난하고 관념적이고 이런 식민지를 경험하고 여기서 왜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이승만, 미국의 도움, 기독교의 역할 이런 것을 떼놓고는 설명이 안 될 것입니다. 이 지식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영국의 저술가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지식인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Intellectuals라는 책인데 여기 보면은 프랑스의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샤르트르를 폴 존슨은 가차없이 비판을 합니다. 샤르트르. 이 캄보디아의 예를 듭니다. 캄보디아는 프랑스 식민지를 겪어서 가지고 캄보디아 지식인들 중에는 프랑스 유학생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1975년 4월에 월남이 무너지는 그 과정에서 캄보디아에서 크메르 루즈라는 이 원리주의적인 공산주의 집단이 정권을 잡고 대학살을 했습니다. 대학살. 전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죽었습니다. 이 통계로는 캄보디아에서 200만 명 정도로 나옵니다. 4분의 1입니다. 인구 비례로는 가장 많이 죽은 곳이 바로 이 킬링 필드라고 불리는 이곳입니다. 캄보디아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살을 주도한 8명의 지도 그룹이 있었어요. 8명의 지도 그룹. 이 중에서 5명은 교사입니다. 5명이. 다른 1명은 대학 교수, 또 1명 공무원, 또 다른 사람은 경제학자. 5명이 전부 다 지식인들입니다. 이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이 그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사회를 개조할 수 있다. 인간을 개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혁명을 시도하는 순간 떼죽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을 엔지니어링의 대상으로 삼아요. 인간을 마치 무슨 물건인 것처럼 취급해가지고 개조할 수 있다. 혁명적 인간으로 개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정책을 펴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중국에서 일어난 문화대혁명, 그리고 대약진 운동, 바로 캄보디아의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효세도 일어나고 있는
대학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조 대상으로 봅니다. 청산 대상으로 봐요. 숙청 대상으로 봅니다. 이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정책에 적용하지 않고 인간에 적용하면은 그것은 끔찍한 결과가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khmer rouge, 캄보디아의 대학살을 주도했던 이 사람들은 그룹 중에서는 프랑스어를 알고 프랑스 유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사르뜨르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르뜨르라는 사람은 프랑스에서는 존경을 받았지만은 영국인인 이 폴 존슨의 눈으로 보면은 위선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사르뜨르는 했던 혁명적 행동을 논리적으로 지원하고 거기서 폭력이 필요하다고 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또 우리와 관계되는 과정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6.25는 미국이 사주한 북침이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르뜨르 같은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 많았겠죠. 사르뜨르의 폐해를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사르뜨르 번역한 소설 많이 읽겠습니다. 실존주의 문학이라고 그래가지고 1960년대에 그 사르뜨르가 6.25 전쟁이 미국 사주에 의한 북침이라고 강변한 사실. 그러면서도 소련의 인권 침해는 아예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에는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련의 강제 수용소를 고발한 솔제니친을 시대 초고적 인물이라고 폄하한 사르뜨르가 한국에서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루이제 린저라는 독일 소설가가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김일성을 만나고 나서는 김일성 선전을 비슷한 글을 썼던 사실을 한국 사람들은 애써 무시하죠. 이게 지식인들 사이에 좌파가 힘이 세니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하고 좀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지식인이에요. 유명한 지식인. 바로 촘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의 좌파, 미국의 좌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좌파가 매우 존경하는 사람이 언어학자 촘스키입니다. 촘스키가 바로 캄보디아 학살을 부정한 사람입니다. 촘스키 같은 언어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니까 실력이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학자가 자기 전문 분야를 벗어나서 논평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 사르뜨르는 1960년대 드골 대통령을 나치와 같은 사람이라고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폴 존슨은 뭐라고 쓰느냐? 드골이 나치와 싸울 때 사르뜨르는 파리에서 연극을 쓰고 있었다. 이렇게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이 촘스키는 캄보디아 학살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점점 진실이 바뀌니까, 진실이 드러나니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말을 바꾸냐. 폴 존슨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촘스키는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맨 처음에는 학살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서구의 선정기관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점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니까 두 번째 말을 이렇게 바꿉니다. 작은 규모의 살인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월남 신드롬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니컬한 서구의 인도주의자들이
캄보디아의 고통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점점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나니까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아보니까 살인이 학살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대규모다. 이것은 그러나 또 미국의 전쟁 범죄 행위가 캄보디아 농민들을 잔혹하게 탄압한 결과이다. 이렇게 또 갖다 붙입니다. 미국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부정할 수 없으니까 촘스키는 권위 있는 캄보디아 전문가들 중 한 사람에 의하여 전문가들 중 어떤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최악의 학살은 1975년이 아니라 1978년 중반에 일어났고 마르크시스트 때문이 아니라 보수주의자, 인종주의자 그리고 반울람 요인들 때문이다. 요컨대 폴 포트의 범죄는 사실상 미국의 범죄다. 이제 학살이 부인할 수 없게 되니까 그 책임을 폴 포트 크메르 루즈한테 묻지 않고 그것을 난데없이 보수주의자 그리고 미국 책임이라고 이렇게 떠넘깁니다. 절대로 공산주의자들한테서 내가 잘못했다, 잘못 알았다는 말을 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현희가 이야기했던 대로 자기를 가짜로 모으는 사람들은 진실을 알면서도 진실을 싫어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실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박정희는 크메르 루즈보다 더 미워하죠. 박정희를 무자비한 독재자라고 하면서 욕을 하는데 박정희는 정치적 암살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죽이라고 명령한 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의 일기에 1976년 4월 1일자 일기가 있습니다. 그 일기에 크메르 루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한참 보도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킬링필드라는 영화는 그 뒤에 나왔지만 1976년 4월 1일 박정희 대통령의 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년 전 오늘 크메르 공화국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항복하고 프놈펜이 함락된 날이다. 작년 이맘때 국내 정세를 회고하고 감개무량할 뿐이다. 조국을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박약하고 국난을 당하고도 국민이 단결할 줄 모르고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이익보다도 자기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고 위기에 처해서 국론을 통일하고 국민을 결속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갖지 못한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이란 것을 우리 모두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4월 24일 흐림. 지금 지상과 방송을 통하여 공산화된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대량 학살 보도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크메르 루즈가 정권을 잡은 지 1년간에 크메르 인구 약 1할에 가까운 50만 내지 60만 명을 학살하였다는 것이다. 6.25를 통하여 공산주의자들의 잔인성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우리들이기에 크메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천인 공로할 이 참상을 누구보다도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의분을 금할 수 없다. 오늘날과 같은 문명사회에서 이와 같은 잔인무도하고 야만적인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을 보고도 툭하면 남의 일에 주제넘게 참견하기 좋아하는 평안히 인도리를 찾던 각국의 인사들, 언론, 종교단체, 무슨 옹호단체들이 어찌하여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이 없다는 그 자체가 너무 해괴하고 이해할 수 없다. 유엔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 세계 평화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하는 강대국이라는 나라들 갑자기 벙어리가 된 모양인지 모든 것이 다 위선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만 한다. 크메르의 참상을 들으면서 나의 뇌리에서 문득 떠오르고 잊혀지지 않는 일은 작년 이 무렵 크메르가 적파되자 서울에 와 있던 크메르 대사관 직원들 소식이 궁금하기만 하다.
대사와 기타 몇몇 고급 직원들은 미국 등지로 이민을 갔다. 그 밖에 하급 직원들은 본국이 공산화되었더라도 자기들 부모, 형제와 친척들이 있는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귀국할 여비가 없어서 우리 정부에서 여비를 도와주고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었다. 그 후 그들이 방콕을 경유하여 본국으로 귀국자 떠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돌아간 그들이 지금 무사할까? 무사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지금과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무자비한 만행이 있을 줄이야 그들은 미처 몰랐을 것이다. 공산주의란 왜 이처럼 잔인하고도 포악할까? 인류 사회에 어찌 이런 극악무도하고 잔인무도한 주인이 국간이 하는 것이 존재가 용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국토 북반부에도 khmer 르지와 꽃 같은 살인 집단이 존재하고 이들이 무슨 혁명이니 해방이니 평화적 조국의 통일이니 연방제니 어떠니 하고 광적으로 설치고 주제넘게도 우리를 보고 독재니 파쇼니 하고 비방을 하고 돌아가니 가소롭다거나 할까? 한심스럽다거나 할까? 이 말이 1976년이니까 딱 40년 전에 이야기인데 현실감 있게 들리는 것은 아직도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싸워야 이겨야 생존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